의왕, 군포, 안산 4만 세대, 화성, 봉담 3지구에 18,000세대, 인천 구월동에 15,000세대, 과천, 가련에 960세대, 시흥, 정왕에 1,200세대를 짓는다. 그리고 지구로 지정해서 여기를 이제 짓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구리 토평에 22,000세대, 오산 세교 3지구에 33,000세대, 총 13만 3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도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됐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급 대책을 한다는 건 지금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오르는 집값을 2, 3년 내로 잡을 수 있을 거냐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 남덕현이고요. 부동산 10년차 투자자이기도 하고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그리고 금, 은, 단기 채권 이런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부를 읽어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동산 이 공급 대책이 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 촬영 시간이 12월 31일 오전 10시인데요. 그 아침에 이제 질문지를 받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하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 13만 3천 가구 공급 방안이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급하게 지금 자료를 찾아왔는데 조금 지금 발표된 지 몇 시간 안 돼서 좀 자료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627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지만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월 31일 날 13만 3천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가 나왔어요. 공공지구 위주로 이제 집을 짓겠다는 건데 크게 보시면 공공주택 지구를 과거에 지정됐던 거를 계획을 승인한다. 여기 이제 진짜로 이제 공공주택 짓는다. 네. 초기 단계지만 의왕, 군포, 안산 4만 세대, 화성, 봉담 3지구에 18,000세대, 인천 구월동에 15,000세대, 과천, 가련에 960세대, 시흥, 정왕에 1,200세대를 짓는다. 그리고 지구로 지정해서 여기를 이제 짓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구리 토평에 22,000세대, 오산 세교 3지구에 33,000세대 해서 총 13만 3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값을 잡을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사전 청약도 빨리 여기서 이제 바로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됐고요. 이 13만 3천 가구 총 공급 규모 중에 지구 지정이 이번에 완료가 된 게 5만 5천 가구죠.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은 7만 8천 가구입니다. 이게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는 얘기는 이거 같아요. 공공임대주택이 4만 가구고 공공분양주택이 3만 4천 가구다. 공공으로 한다. 네. 임대주택 위주하고 공공분양 위주로. 네. 여기서 구리 토평지구 요번에 지구가 지정이 된 구리 토평지구는 27년에 지구계획을 승인을 하겠다. 27년까지. 그리고 오산세교는 28년까지 지구계획을 승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정이 됐으니까 승인이 돼야 그때부터 뭔가 이제 막 개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고 하나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구리 토평지구예요. 구리 토평지구. 구리 토평지구는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역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참 비싼 동네인데 여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네. 구리 암사대교 하나만 건너면 이 한강변을 남쪽으로 남향으로 볼 수 있는 구리 토평 2지구가 나옵니다. 이쪽은 장자호수공원역이라는 지하철 8호선역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고 이쪽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입지인데 문제는 지금 지구 지정이 이제 지정하고 추진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빨라야 10년 정도가 어, 걸릴 거예요. 빨라야 10년. 정말 빠르면 글쎄요. 정말 일사천리로 된다고 하면 8년 정도? 8년에서 한 10년 걸릴 거기 때문에 사실 요번
이재명 정부 때 내 집 마련이나 뭐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다. 네. 나중에 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한강벨트 라인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은 구리 토평 이 지구는 앞으로 2년 내지 5년 정도 있을 요 부동산 상승장 이후에 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한 8년, 10년 뒤를 보면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락기 때 투자로 우리가 선점할 만한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네. 여기는 이미 교통편이 완공돼 있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네. 하지만 지금 집값 잡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가는 지구는 역시 과천이겠죠. 과천 가련지구입니다. 과천 가련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밑에 이제 인덕원역의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지역인데 문제는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네. 세대수가 이제 900세대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은 이제 GTX C가 서는 역이기도 하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지만 뭐 공급량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4만 1000세대 가장 공급량이 많고 조금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의왕 군포지구입니다. 네. 요 의왕 군포지구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의왕역이 있어요. 의왕역. 네. 의왕역 1호선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발표는 GTX-C를 여기다가 정차역으로 만들겠다.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정입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요 빨간색 지구 좌측에는 이제 4호선 반월역이 네.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지구에 있는 분들은 4호선을 타고 인덕원에 가서 GTX를 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의왕역에 가서 GTX를 타고 서울에 출퇴근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지구가 승인된 거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정말 빠르면 5년 내지 8년은 걸린다. 마찬가지로 지금 집값 상승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 봉담지구 18,000세대거든요. 화성 봉담지구는 봉담 1지구, 2지구는 이미 분양을 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요 빨간색 지역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요 수원과 인천 분당선을 신설을 해서 봉담역이라고 신설을 해서 여기서 타고 수원역까지 8분.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괜찮네요. 네. 특히나 기존의 봉담지구는 지하철역하고 멀잖아요. 남쪽에 있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북쪽에 입지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하철역이 가깝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위에 호매실 지역은 신문당선이 뚫릴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쪽은 이미 아파트가 입주가 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경쟁 관계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구월동에 15,000세대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이미 있는데 GTX-B를 인천시청역에 신설을 하고 조금 거리는 있어요. 2km 이상 되니까 요 남쪽 지역에 15,000세대 이제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네. 네, 그런 발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흥 정왕지구 정왕역에 여기 조그맣게 105신도시 옆에 여기도 뭐 몇 세대 안 돼요. 한 1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105신도시 배후에 이제 짜투리 땅을 좀 짓겠습니다. 네, 이런 발표들이 났습니다.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오산세교지구. 오산세교지구라고 해서 오산역에다가 GTX를 이제 정차역을 만들고 네. 그리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이미 오산 세교 1지구, 2지구가 이쪽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빨간색 지역에 추가적으로 3지구를 지정을 해서 상당히 사이즈가 큰 이렇게 다 합치면 사이즈가 큰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GTX가 서는 오산역이랑 거리가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뭔가 교통편 철도를 신설을 해야 될 만큼 규모가 커졌는데 이제 네. 그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동탄도시철도가 들어서는 이 오산시청 부근 오산역의 오른쪽 요 부분이 사실은 더 알짜 입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3만 3천 가구의 주택 공급을 발표를 하면서 사전 청약을 빨리 받아서 집값을 좀
청약 수요로 분산해서 집값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당장 이게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성정길 TV에 2년 전부터 나올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네. 내 집 마련 빨리 하셔라.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상승은 확정인데 그냥 2, 3년 동안 쭉 올라갈 거냐, 한번 조정을 뭐 거시경제 때문에 왔다가 갈 거냐, 그것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대책은 사실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처방은 수도권 집중화가 된 산업 구조의 문제고, 이제 조금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뭐 그린벨트 푼다거나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이 대책만 본다면 뭐 별 이렇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집값 잡는 데는. 왜냐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되게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신도시 공급도 신도시 지정도 굉장히 늦게 했고 2018년에 했으니까 늦게 했고, 그렇다고 SH나 LH한테 예산을 줘서 그거를 국가 돈으로 개발을 빨리 한 것도 아니고 GTX ABC 발표만 하고 제대로 개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집값 받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급 대책을 한다는 건 뭐 지금 집값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미래의 공급을 만들어서 10년 뒤에는 입주 물량을 맞는다는 거는 평가할 만하죠. 다만 지금 당장 오르는 집값을 뭐 2, 3년 내로 잡을 수 있을 거냐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13만 3천 가구가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 볼게요. 네. 2018년 9월 21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921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구, 계양 테크노밸리를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하고, 그 뒤에 좀 더 생겼죠. 네. 몇 군데가 붙었는데, 그럼 지금 얼마나 됐냐? 3기 신도시. 그죠? 네. 지금 이제 한 7, 8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고양 창릉지구가 첫 발표가 2019년 5월입니다. 이것도 조금 뭐랄까요? 넉넉하게 준 거죠. 18년 12월로 아니라 19년 5월로 잡았으니까. 네. 첫 입주가 27년 12월이니까, 그러니까 27년 12월이에요. 근데 27년 12월에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실제로 또 입주가 가능할지는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1, 2년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입주가 되더라도 첫 입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지역에서 한 동, 두 동, 뭐 몇백 세대. 네. 여기서 이제 막 4, 5년 동안 계속 줄줄 입주. 지금 동탄도 보면은 아직 입주 않은 땅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청라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 동탄이나 청라는 2기 신도시 때문에 2000년대 초에 네. 지정되는데 지금 20년이 걸렸는데도 완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년 7개월 뒤에 이게 13만 가구가 딱 들어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첫 입주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고양창릉이 8년 7개월, 남양주 왕숙은 28년 8월부터 시작해서 9년 8개월에 첫 입주. 인천 계양이 제일 빨라요. 그러네요. 인천 계양지구가 빈 땅이니까 이쪽은 26년 12월에서 8년. 네.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는 8년 8개월, 하남 교사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네. 10년 6개월. 29년 6월인데 보통은 30년 내지 31년 정도까지 밀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가 요번에 지정이 된 뭐 구리토평이라든가 오산세교 같은 지역은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본다. 적어도 좀 빨리 첫 입주가 되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고, 그 외에 이번에 최초 계획 승인이 된 지역들은 그래도 뭐 정말 빨라야 뭐 5년, 뭐 보통은 한 8년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집값을 잡는 효과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사전 청약을 받아서 일부 분산을 시킬 수는 있다. 그렇겠죠. 예, 그 정도가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국토부나 정부가 5년짜리 단임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표하고 뒤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 입장에서 내가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성과가 아닌 내 게 성과가 되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보면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데 이게 양치기 소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발표에 그냥 여기 뭐가 들어온다더라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이 안 들어와요. 교통망이. 아파트가 이때 입주를 시작을 하겠지만 네. 여기에 지하철역이 생겨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선에 지금 뭐 지하철역 착공된 거 있습니까? 없죠. 10년 6개월 뒤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뭐 예타한다 뭐 한다. 우리가 이기 신도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화성 동탄이 첫 입주한 게 2007년입니다. 첫 입주한 게 지금도 지금 입주 중이라고 했죠. 네. 18년 동안 그러니까 완공되면 18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GTX-A가 2023년에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4년이 됐죠. 그래서 첫 입주하고서 16년 뒤에 교통망이 생겼어요. 네. 삼성역은 2030년도에 뚫립니다. 그러니까 23년 뒤에 약속한 어떤 교통망이 뚫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통 분담금도 다 냈거든요. 들어올 때. 근데 아직까지도 동탄 신도시에 지어주기로 했던 트램 도시철도는 완공되지 않았고 착공도 못했습니다. 올해 원래 착공되기로 시정공사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좌초 위기예요. 파주 운정 신도시는 2009년에 첫 입주를 했고요. GTX-A가 14년 걸렸습니다. 뚫리는데 위례 신도시는 2013년에 첫 입주를 했는데 위례 신사선은 아직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네. 요거 뭐 이제 깨질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고 굉장히 불투명해졌고 양주 옥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화성동탄2 뭐 김포 한강 신도시는 경전철 뚫렸잖아요. 8년 뒤에 네. 골드라인 지옥철 그렇죠. 그걸 5호선 내지 9호선 연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김포 시장님들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시장님들이 굉장히 무능했기 때문에 유영록 시장님께서 아주 큰일 하셨죠. 그래서 김포 한강 신도시의 미래를 말아먹었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평택 고덕 신도시는 지금 철도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GTX를 뭐 연장을 해보겠다. 근데 뭐 연장된 건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죠. 발표하고 나서도 4, 5년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착공 들어가고도 3, 4년은 걸릴 테니까 2030 뭐 한 5년쯤에 평택 고덕 신도시 GTX가 뚫리면 다행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렇게 많은 뭐 아파트를 짓겠다 뭐 다 좋은데 첫 입주도 5년에서 8년에서 10년 걸릴 거고 좀 사이즈 있게 들어오려면은 뭐 한 10년에서 15년 걸릴 거고 거기에 지하철역까지 대제로 뚫리려면 뭐 15년 20년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집값 상승을 잡는 데는 뭐 전혀 큰 의미가 없다. 네. 미래의 공급을 만드는 뭐 100년 대계다.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부동산 상승세가 좀 단기적인 과열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상승하고 있는 지금 추세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미 대세 상승장이 2년 전에 들어왔다고 보고 23년 이제 뭐 가을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다만 그때는 이게 일시적인 상승인지 대세 상승장이 들어왔는지 판단을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는데 적어도 작년 24년 가을 이후로는 상승장은 분명한 거고 이게 일시적인 과열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가운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예견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오늘 지금 일부에서 살펴봤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 지어도 15년, 10년, 15년 걸리잖아요. 김현미 전 문재인 정부의 장관님께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 오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절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때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2008 금융위기 이후로 또 우리나라 부동산 장이 꺾이다 보니까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막 특히 재개발 지역들이 막 해제가 됐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분담금 낼 돈이 없고 분양이 안 되니까 재개발 뭐 뉴타운 같은 거 진행하던 곳에서 막 해제해 달라.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개발보단 보존을 원하시는 분이니까 뭐 벽화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국토부 장관님께서 서울시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계속 이제 해제를 해주면 네. 이 낡은 빌라 지역에 신축 빌라가 들어설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재개발을 못 한다. 네. 이 신축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심각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예견되니까 재고해 달라라고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서울에. 네. 이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팔로잉이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때부터 이제 봐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3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주택 공급 부족은 그때 예견이 된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심지어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의도 재건축 들고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지금 집값 올라 죽겠는데 뭐 내부 총질하냐면서 때려잡아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내가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집값 상승, 전세가 상승, 월세도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전월세 폭등, 집값 상승은 예견된 문제였다. 그리고 방법이 없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떠한가요? 서울 상급지 위주로 오르던 이제 강남 위주로 올라가던 대책 없이 올라가던 집값이 중급지 서울 중구라든가 한강변 벨트를 넘어서 서울의 중급지로 번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서울역 앞에 있는 중림 사이버빌리지 아파트가 네. 신축도 아니고 완전 구축도 아니고 아주 좋은 입지도 아니고 그냥 딱 서울의 중급지거든요. 전국으로 치면 상급지지만 서울로만 보면 중급지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 하락의 바로미터거든요. 많이 안 오르고 많이 안 떨어지는 아파트예요. 네. 딱 적당히 그냥 평균만큼 오르고 평균만큼 떨어지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6개월 뒤에 서울 외곽으로 번집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외곽으로도 곧 번질 가능성이 높네요. 네, 이미 사실 외곽권으로 많이 번져가고 있고 5천 정도씩은 오르고 있고 호가가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입지 위주 최상급지, 그러니까 한강변 근처를 사야 된다, 외곽은 사면 안 된다, 경기도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세요, 과거보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때처럼 뭐 6개월 내에 번진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전월세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 투자도 쉽지 않고 지금 좀 불안한 상승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거처럼 빠르게 수도권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 외곽으로 번져나가고 막 급상승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은근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대단히 높아요. 지금 오늘 일부에서 저희가 부동산 대책 뭐 공급 대책 13만 가구 얘기했지만 저 같은 전문가분들 뭐 이렇게 투자자 얘기를 듣지 않아도 다 아세요. 이거 그냥 경험상 별 효과 없어. 아니, 3기 신도시 분양은 언제 하는 거야? 다들 이런 생각하시지 뭐 그거 보고서 집을 내가 안 사겠다 그런 마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월세라도 안정화가 돼 있으면은 그래 전세로 한 2년 4년 버텨보자 하겠지만 이것도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내 집 마련해야겠다. 공포가 전염되고 있고 서울의 중급지, 서울의 중하급지, 나아가서 경기도의 뭐 중급지 정도로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부에서 이렇게 수요 억제책도 내놓고 또 오늘 발표한 것처럼 공급 대책도 내놓았음에도 이게 크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해야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대책, 네. 정말로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초에 김재규 중정부장의 암살로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서울 수도를 이전해야겠다. 대전 근처로, 지금의 이제 세종 근처로 하고 그거를 이 의회에서 통과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정부 기관만 가서는 안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기업체도 가야 되고 교통도 가야 되고 진짜로 가야 된다.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서울에 몰려들어선 감당이 안 되고 그때가 지금 강남 아파트 막 개발하고 있을 때거든요. 강남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인구 문조라든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군사 정권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안 가면 잡아간다 하면 됐죠.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 들어섰을 때 이 아저씨는 이분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대책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울 집중화를 택했죠. 88 올림픽 하면서 이때 근본적으로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를 한 거예요. 갔어야 돼요 그때. 서울 집중화가 1차로 크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90년대에 폭등하고 하면서 투자가 몰려들고 다만 이때도 한번 좀 수정할 기회가 있었죠. 2000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 이전하겠다 했을 때 행정수도 이제 다 옮기는 건 안 되고 행정적인 수도를 세종으로 가고 경제적인 수도는 뭐 서울로 하자. 그러니까 좀 분산하자. 그러니까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다 옮기자. 여기를 판을 키우자였고 이제는 반반으로 좀 나눠보자. 뭐 아니면 뭐 서울의 위상을 지키면서 조금 남쪽으로 가보자. 요거였죠. 근데 우리 관습헌법이라는 이 회계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온 대법관님들께서 그걸 막았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 투표를 가질 못했어요. 굉장히 잘 현명하게 미래를 내다봤지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수도를 옮기는 큰 일은 관습헌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은 위임 권력이잖아요. 대통령은 위임 권력인 대통령 맘대로 의회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 투표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직접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그 정도로 큰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했다가 안 되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포기를 해버렸죠. 적당히 타협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는 뭐 그냥 지방의 신도시 정도로 격화가 돼버렸고 이제 근본적으로 서울 집중화, 경기도 집중화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못한다. 왜냐면 여기 다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업도 그렇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현실적인 지금 한도 내에서 서울 집중화인 상태에서 어떻게 좀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를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1기 신도시 이미 30년 넘었잖아요. 낡은 빌라들 아파트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는 집값이 꺾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 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공 뭐 주택 만든다. 그럼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신축 아파트 물량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패는 예견돼 있었죠.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강하게 비판했으니까. 그럼 지금 하려면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청약 분양가를. 지금 부산의 대장 재건축 아파트 삼익비치가 50층짜리 재건축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분담금 9억 내라고 하니까 그 부자분들도 돈이 없어서 못 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부산의 대장 아파트 추가 분담금 9억을 못 내는데 서울에 뭐 낡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3억, 4억, 5억, 6억을 내고 새 아파트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뒤에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서 조합원들 거를 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가 같으면 누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청약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장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격이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금 현실적인 방안은 3기 신도시를 반값 아파트 지분형 주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국가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탈모인 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주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탈모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탈모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들어갈 돈들을 아껴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비필수적인 분야로 줄줄 세고 지방에 무슨 지원금으로 막 퍼주는 그런 돈들을 아껴가지고 지방이나 서울에 그런 서울에만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 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공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SH나 LH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빚이 수십조 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도둑놈인 거예요. 돈은 예산은 안 주면서 SH, LH 너네가 빈 땅을 이렇게 지정 운인해 줄 테니까 이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 건설사에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너네가 운영을 해. 월급도 주고 땅도 사고 사업을 해. 이거는 예산은 안 주면서 이런 거죠. 내가 부처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필요하면은 공공임대주택 너네가 빚 줘서 만들어. 도둑놈 신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드는 나라들은 예산을 줍니다.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줘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 나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기관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3기 신도시의 반값 아파트나 공공 분양에서 분양가 지금 뭐 공공 아파트가 지금 고양 창릉에 33평 아파트가 7억에서 8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과거에는 6억대 분양하겠다고 또 2억이 올랐어요. 물가가 네. 올라서. 그게 공공 분양이에요. 그럼 민간 건설사 분양은 10억, 13억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겠습니까? 13억 민간 분양 13억인데 이걸 잡으려면 3기 신도시에 3억 5천만 원에 33평 청약 기다리십시오 하면 잡혀요. 서울 집값. 강남 핵심 지병은 바로 잡힙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광명 신도시에 지금 13억 14억이 청약이고 피가 붙어서 15억 16억 줘야 되고 2년 전에 13억에 분양했던 올림픽 파크 보레온이죠. 둔촌주공 아파트가 지금 28억 30억을 하는데 3억 5천에 하남교산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오늘 발표한 구리 토평 오산세격 과천 가련 뭐 화성 봉담 이런 데는 더 싸서 뭐 3억에 33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시겠죠. 네. 저라도 기다려요. 저라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넣어야 돼요. SHLH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년 동안 3기 신도시 지금 민간 건설사는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SHLH가 공공 분양 그 땅을 그냥 우리가 지을게. 너네 민간 건설사는 하청처럼 건설만 해. 약간의 그냥 그 공사비 그냥 마진 줄게. 망하지 않게. 소유는 우리 거야. 해서 정부가 분양을 원가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3억 4억엔 분양을 못해요. 너무 비싸져서 공사비가. 그러면 지분 적립식으로 50%는 SH, LH 소유, 50%는 분양자 소유로 해서 집을 내가 4억에 분양받는 데서 50%만 내 거고 50%는 국가 거예요. SH 거예요. LH 거예요. 근데 집을 내가 8억에 나중에 팔았어요. 그러면 절반만 내가 이득을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그러면서 원하면 그 5% 10% 내가 돈을 모을 때마다 조금씩 월세 개념으로 돼서 30년 동안 살면서 그 지분을 매입하게 하면 됩니다. 선진국에 있는 제도예요.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해서 4억에 분양하는데 80%까지 생애 최초로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5%만 내세요. 그러면 4억에 5% 2천만 원만 내면 당장 계약하고 만들어지는 앞으로 5년 동안 그냥 조금씩 그 대출 받아서 내세요. 돈 모아서. 그러면은 2천만 원이면 3기 신도시에 내 아파트 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집 비싸게 안 사요, 사람들. 이런 걸 해야죠. 네. 이런 걸 해야죠. 그 다음에
강남 수요는 근데 이걸로 못 잡잖아요. 네. 그쪽은 강남 쪽에 있는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잡으려면. 강남 쪽에 있는 2급, 1급, 2급, 3급, 4급 그린벨트가 있는데 3, 4급은 이미 다 썼어요. 이제 2급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쪽에 또 로또 청약 아파트를 만들어주면 강남에 몰려드는 수요를 강남에 웬만한 데는 40억, 80억 하는데 10억에 분양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네. 당첨되면 30억에서 70억 버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미래 수요를 잡아놓고 재개발 재건축을 1기 신도시 서울의 낡은 아파트들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못 가요. 그러면 기업형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해서 기업들이 임대 부영 아파트처럼 소유를 하고 그 대신에 공짜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뭐 그런 복합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예산은 어디서 예산도 어디선가 빼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을 줄였다. 그럼 표 떨어집니다.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당장 찍어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완공되는 거는 내 다음 임기인데 다음 대통령이 완공되는데 나는 어디선가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줄이든 뭐 탈모약을 없앴어 갑자기. 그럼 탈모인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거 위고비 맞고 비만 치료제 이거 급여로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빼서 이쪽에 넣었어. 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면 대통령이 리더십을 잡고 각 관계부처를 다 하면서 정말 국가 백년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있냐.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부터가 지금 자격 미달의 경력을 가진 분인데 국토부나 어떤 건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국회 소위원이라든가 이런 경력 자체가 없는 그냥 전라도의 국회의원 출신 분이란 말이에요. 낙하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도대체 뭘 컨트롤할 수 있냐. 기재부의 막강한 그 카르텔을 뭘 깰 수 있냐. 지식이나 식견이 있냐. 세력이 있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빨리 하시라는 얘기고 기대하기 어렵다.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두 번 정부 대책은 한번 보자. 그리고 새 정부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큰 대책 나올 수 있지 않냐 했지만 이제 반년 이상 지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책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대책일 텐데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참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1년 반 전부터 똑같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서울은 9억 이하, 경기도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연끌하셔서 사셔라. 그리고 경기도에 3억에서 4억대 아파트 굉장히 좋다. 디임돌 대출 받기에.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서울의 그 9억 이하 아파트들은 지금 15억 정도가 됐고 뭐 12억에서 15억까지 올랐고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데는 뭐 한 12억 정도가 됐죠. 경기도의 6억 이하 아파트 중에 입지가 좋은 데는 이제 한 8억 정도로 올랐고 여전히 4억으로 그쳐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 지금 사셔야 됩니다. 특히 경기도에 동탄이나 파주운 정신도시에 있는 한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가격대가. 그런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자녀분들이 좀 두세 명 있거나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볼 수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을 넣으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워낙에 집값이 오르고 좀 더 나의 예산에 맞춰서 집을 알아보시다 보니까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지역, 이런 집들은 매수하면 안 된다. 좀 유의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일까요? 그 지역명을 콕 집어서 말하면 좀 이게 악플이 달릴 수 있으니까 네네. 조심해야 되는데 대체주택을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주택. 지금 이제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아파트가 너무 비싸근데 빌라는 안 오를 거고 또 살기 싫어. 그럼 이제 아파텔 가고 뭐 오피스텔 가고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뒤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1, 2년 뒤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물리시는 거고 또 요 대체주택이 과거처럼 무조건
많이 오를 거다라고 100% 확신은 못합니다. 지금 과거와는 좀 달리 상위권 입지 현상이 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시기가 상승장에 한 1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수가 사야 된다. 내가 매도 계획을 분명히 갖고 언제쯤 얼마가 되면 판다 이런 게 있는 분이 사야 되는 거고, 차라리 저는 부동산 초보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아파텔이나 나홀로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경기도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라. 단지 큰 거. 평형수가 큰 거요? 단지 규모가 큰 단지가 큰 거, 세대수가 많은 세대수가 아파트. 많은 거. 예. 그게 낫다. 교통편 GTX가 뚫려 있거나 계획된 곳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성비로 사는 지역이지 많이 올랐을 때 이게 추격 매수하시기에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조심하셔야 되고, 또 교통편 지하철이 뚫려 있지 않은 계획이 없는 그런 중소규모의 신도시들은 정말 가성비로 접근해야 된다. 추격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내에서도 사실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제자리인 곳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을 지금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상계동, 중계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입지적으로 앞으로는. 상계동, 중계동이 위치적으로는 참 좋고 교통 호재도 많고 창동 아레나도 있고 참 좋은데, 아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을 이쪽에 좀 시동을 걸었으면은 어떤 사업 모델이 나오면서 봐라 지금 창동주공 막 지금 짓고 있다, 여기 지금 막 12억 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좀 될 텐데, 그게 시동을 못 걸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계속 공공 재개발 재건축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쪽 재개발 재건축 못 가게 하면 지금도 낡았는데 10년 뒤에 재건축 못 가고 낡아서 슬럼화되면 어떡하지? 물론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이 재건축 갈 겁니다. 혹은 재건축 못 가더라도 요번 상승장에 뭐 조합 설립되고 뭐 사업 시행인가 되고 이렇게 단계 가면서 집값 많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쪽이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 모델이 거기 나왔으면 보세요. 지금 여기 흑석 뉴타운 보셨죠? 흑석 뉴타운이 지금 아파트 들어있고 얼마나 오르는지 보셨죠? 노량진 뉴타운 당연히 오를 겁니다. 지금 노량진 뉴타운 여기 몇 지구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외곽진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다. 사시는 분들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입지 좋은 지역, 경기도에 입지 좋은 지역, 신축 지역 찾다 보면 그쪽만 오르고, 하지만 그 영향이 결국에는 서울 외곽지나 경기도에 좀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간다. 부동산은 왜냐하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장인 뉴타운이 지금처럼 집값을 많이 올려버리면, 아니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더 올라가면 우리도 그럭저럭 출퇴근 괜찮은데 우리는 막 6억밖에 안 해. 장인 뉴타운이 15억이야. 그러면 가성비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장인 뉴타운 가진 분들도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닌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싸고, 그럼 요번에 좀 수익 시전할까? 이런 수요가 생기면서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도 오를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뉴타운 가고 있는 거, 그런 상계 중계 뉴타운 이쪽이 되게 좋고, 그런 면에서 그럼 입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지 신축이냐 상계 중계동의 낡은 뭐 쌍문동의 그런 낡은 아파트들이냐 볼 때 저는 그래도 신축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상계 중계동은 지금 학군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입결을 봐도 그렇고 AI 시대에 지금 이 문제집 푸는 공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양극화되는 거예요. 결국 학군도 대치동 위주로 갈 거냐, 목동은 재건축이 되면 저는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 학군의 힘이 재건축이 갈 힘이 있으니까. 상계 중계동은 목동처럼 집값이 올랐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갈 자금이 안 되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붐이 크게 올 때 되지 않을까, 뭐 한두 단지 가고 있다 이걸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신도시 특별법을 아주 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산보단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인데 원인이 뭘까요?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이제 좀 투자 경력이 제가 있고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뭐 굉장한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보는 편이에요. 돈이 비트코인 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 개인의 돈이든 기관의 돈이든 비트코인보다는 개별주 금, 은, 미국 주식 아니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더 돈이 될 것 같아 하고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뭐 전쟁 많이 나니까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뭐 안두릴 같은 기업들, 양자 컴퓨터 기업들, 뭐 AI 기업들,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들, 우주 산업 기업들 이런 쪽에 돈이 더 될 것 같은데 왜 비트코인에 넣어야 돼? 라는 그런 시장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왔었던 가장 큰 내러티브가 뭐였냐면 얘는 가치 저장 수단인 금의 지위를 따라갈 디지털 금이다. 그랬죠. 왜냐하면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내고 그 달러에 연동된 로컬 화폐들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로컬 화폐들도 무한정 찍어내기 때문에 점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은, 비트코인을 살 거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 혹은 예술품 같은 그런 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내러티브였고 설득력이 있었죠. 네.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금시총을 따라갈 거다. 뭐 5년 10년 내로. 네. 근데 지금 금, 은은 폭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못 따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금 호소인이었다. 네. 디지털 금이 되고 싶은 자산이었지만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요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금이 맞나? 뭐가 문제지? 불안한데?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데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럼 차라리 기술주 개별적인 거 작은 거 들어가고 말지. 그리고 알트코인은 막 너무 해먹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 또 반감기 그런 사이클 면에서도 이제 반감기가 끝났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보면 지금의 하락이 약간 일시적인 하락이고 또 내년 초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네. 작년에 이렇게 많이 못 오를 거라는 것도 알았겠죠 그분들이. 그쵸? 월가에 무슨 뭐 코인 전문 기업들 뭐 이런 분들 20만 달러 간다 30만 달러 간다 뭐 폭락한다. 그러니까 예측은 수없이 해요.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거든요. 누군가 맞고 틀리죠. 근데 그게 하도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맞는 거고 연속적으로 계속 잘 맞추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트마인 제가 한 7개월 전에 나와서 김승호 회장님이 비트모인 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을 때 저 같으면 이제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다른 사회자님하고 할 때 마이크로 스트레치 빌빌거리는 거 보면서도 더 위험한 이더리움 축적되면 비트마인을 김승호 회장님, 톰리, 뭐 캐시우드, 피터 틸이 샀다는 이유로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를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폭락했죠. 비트마인도. 톰리 아저씨는 뭐 이더리움 더 산다, 이더리움 축적 기업인 비트마인 좋을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본인 회사에서는 본인 회사의 직원분이 비트코인이 50% 반값 반토막 날 수 있고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톰리는 나는 몰랐다. 내 직원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잘랐다. 모를 수가 있나요? 우리 회사 CEO가 내 직원분이 나의 주장과 나는 이더리움 사야 됩니다 하고 이더리움 팔아야 됩니다 하는 매도 리포트를 고객들한테 보내는데 CEO가 CEO는 아니죠. 상층부가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이냐 구조적인 하락장이냐 상승장일 거냐는 저는 알고 있는 분들이 글쎄요 있을까요 지구상에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논리는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적립식 투자잖아요. 네. 부동산은 한 번에 살 수밖에 없지만 미국 주식, 금, 달러 단기 채권,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주식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서 분할 적립식 투자로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 동안 사면 30만 원을 중간 평균값으로 살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저 같은 DCA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올라요 떨어져요 뭐 구조적 하락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뒤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얼마나 상승했을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가 중요한 거예요. 10년 뒤에도 우상향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자산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하면 몇 배나 갈 수 있냐. 그러면 나는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사서 물을 타고 오르면 오른 가격에서 불타기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이런 DCA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관심이 없죠. 네. 내년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사이클로 봤을 때 뭐 1년 정도 하락장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희망적인 거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미국이 지지율이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관세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신임 연준 의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혀서 엄청나게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을 할 거고 주가 부양 이런 유동성 정책을 펼 거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비트코인으로 또 좀 조정된 쪽에 흘러 들어와서 암호화폐가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중립적인 의견은 비트코인은 이미 저 하락장 사이클 들어왔고 과거 예로 봤을 때 1년 동안 하락이 왔잖아. 그럼 뭐 26년 하반기까지는 떨어지고 조정이 오고 다만 이번에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과거 같은 70% 폭락 이런 건 없고 이미 고점 대비 1억 8천에 지금 1억 2,800까지 한 30% 떨어졌잖아요. 네. 한 1억 내외 진짜 많이 떨어지면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한 27년부터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중립적인 의견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은 비트코인은 뭐 28년 정도 됐을 때 한 1억 한 2억 정도 하지 않겠어?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서 그렇게 보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 AI 버블이 내년에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간다고 본다면 그런 의견이 더 많고 그러니까 IF가 벌써 붙었죠. 네. 돈을 미국이 지금처럼 풀고 금리 인하를 하고 관세 전쟁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지 않고 이렇게 시장 경제가 그래도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큰 문제가 없다면 비트코인에 빠르게 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IF가 여러 개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 예상은. 그래서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그런 가치 조장 수단으로 가치 이렇냐 안 이렇냐를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금 호소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디지털 금으로 봐요. 네. 여전히. 다만 속도가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 되게 이율 배반적이거든요. 모순적이거든요. 네.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이야.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월가의 어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때의 논리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거야. 자산 국가 전략 자산으로 미국이 축적할 거야. 네. 뭐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어가지고 뭐 어떤 담보물이 될 거야. 이러면서 큰 돈들 뭐 기관이나 국가나 연금이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 끌어오잖아요. 금리가 내려가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 오르는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이유를 찾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랐나 보다. 원래 이게 비트코인이 이런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 같은 걸로 삼고 이 기득권에 편입이 안 됐으면 21년 이후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올라갔지만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더 변동성도 훨씬 큰데 네. 중요한 건 그냥 직선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지금도 비트코인 많이 안 오르는데 더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더 건전하게 금의 길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금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사실 지금의 지위를 만든 건데 그렇죠.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올랐다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지금 어떤 유동성 흡수제로서에만 이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이렇게 급하게 재작년 초에 가을에 오르지 않았으면 야 비트코인 생각만큼 뭐 2배도 안 올라, 뭐 1.5배밖에 안 오르고 이랬어. 그러면은 하락폭이 적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제한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중앙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어떤 중앙자산으로서의 그런 유동성, 호재가 터지지 않아도 얘가 부자들이 얘를 소유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자산이 아니를 따졌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이거든요. 금과 함께. 그러면 장기적 우상향은 저는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호재가 실현되었을 때는 더 빨리 급하게 오르고 호재가 깨졌을 때는 더 급하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변하지 않았다. 다만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졌다. 왜냐하면 요번에 금을 못 따라가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야 이거는 정말 세상을 단기간에 바꿀 자산이고 단기간에 기관이 인정했고 부자들의 돈 기관에 돈이 쏟아져 들어올 자산이기 때문에 10년 내로 10배, 20배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은 이제 희망적인 너무 과도한 예측이 된 거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10년 내로 한 2-3배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20년 내로 뭐 5배, 6배 갈 수 있지 않을까? 금처럼 금이 과거 90년대에 한 10년 동안 거의 전고점도 못 회복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폭등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에서 10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 1억 8천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기관의 자금이 빨리 들어오지 않고 비트코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혹은 뭐 애플코인 이런 거를 민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금으로서 얘가 역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컴의 문제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만 잘 극복한다면 디지털 금으로서 꾸준히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내년에 바로 오를지 뭐 사이클대로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DCA로 분할 매수한다. 단 비중을 과거보다 낮춰야 된다. 비트코인 자산 보유 비중을 저는 맥시멈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과가 안 좋잖아요. 내년 초에 급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만큼 빨리 못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적어도 월가 예측처럼 혹은 전고점에서 21년 고점에서 이번에 2배 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큰 성과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2배 갔잖아요. S&P 500이 10년에 보통 뭐 2.5배 가는 건데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 8배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만큼 못 갔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하자. 그 다음에 뭐 자산 배분해라. 그래서 금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은 지금 또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지금 너무 불안해서 못 사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네. 항상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AI 미국 주식 저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꺼질 거라고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봐요.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오를 수 있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올 거라고 보지만 DCA로 3-4년 보고 저는 다 사모아야 된다.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단 한국 부동산을 중심에 두고 내 집 마련을 두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5년 뒤에는 뭐 우상향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 그럼 어느 정도의 좀 상승을 그래도 좀 예상하고 하시나요?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가 보는 거는 네. 5년 뒤에 1억 5천.
최악의 경우는 24년에 전고점 1억 8천을 못 따라간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잖아요. 네, 그런 네, 네. 그 월가의 전문가들 리포트들 중에 요번에 잘 맞춘 사람, 비트코인 생각만큼 많이 못 오를 거라고 예측했던 그런 주식 전통 베이스인 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베이스, 암호화폐 베이스 분들은 되게 희망적인 예측하잖아요. 근데 되게 비관적으로 봤던 분 중에 잘 맞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20년, 30년 했던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 중에 좀 비관적인 예측이 5년 뒤에 한 1억 한 6천, 8천 요 정도, 그 정도 보시고 10년 뒤에는 뭐 한 3억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제가 보는 최악의 상황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간다. 네. 그리고 진짜 내심 진짜 최악의 최악은 10년 동안 그냥 1억 6천. 과거 금의 그런 90년대에 어려웠던 시기처럼 네. 이것도 그렇게 숙성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뒤에는 폭등한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좀 더 중립적인 시각은 비트코인 15년 동안의 상승폭을 봤을 때 요번에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2배 올랐는데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1.5배 전고점 대비 오른다고 하면 5년 뒤에 1억 8천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 50% 오른다고 하면은 뭐 한 2억 7천 정도. 예.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5년 뒤에 한 8억 정도 간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5년 뒤에 지금 정도 금액 1억 6천 정도밖에 못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내가 분할로 DCA로 사면 낮은 가격에 물을 타기 때문에 네. 그래도 벌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 정도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10년 이상 보유 자산으로 보되 양자 컴퓨터 개발을 계속 주시해야 된다. 네. 얘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끝낼 수도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을 리딩할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 달러가 막 그 화폐가 희석되는 거를 얼마나 금처럼 그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었는데 알트코인은 그냥 주식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술주 주식. 얘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테슬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전문가분들이 보시는데 저는 이런 내러티브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지만 네. 제가 봐도 포텐셜이 있어요. 제가 아주 지금 깊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그 어떤 발행을 할 때 어느 체인에 올릴 거냐, 혹은 지금 최근에 뭐 주식을 암호화폐 체인에 올린다, 온체인 지표로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저도 아주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안정성도 높고 보안성도 높고 재단도 신뢰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삼성인데 애플 코인 쓰기 싫어, 내가 애플인데 구글 코인 쓰기 싫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거를 잘 파고들면 모두의 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내 기업들은 내 걸로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중립적인 걸 쓰는 게 낫잖아요. 적대적인 것보다. 테슬라 FSD를 현대차가 쓰는 것보다 테슬라 외에 기존 내연기관차 연합이 만든 자율주행 모듈을 우리가 안드로이드처럼 쓰는 게 낫잖아요. 안드로이드 대 애플처럼.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그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물론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안 되면은 얘는 이제 알트코인이니까. 근데 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시총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실질적으로 많이 벌 거니까. 네. 이게 기술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생각만큼 많이 못 오르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제2의 이더리움이 된다, 나는 이런 쓸모가 있다고 하면서 알트코인 몇 개가 올라가면서 또 과열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사야 되냐? 안 되죠. 안 되죠. 뭐 비트코인 한 95% 사고 이더리움 한 5% 사겠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근데 또 비중은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작게. 예. 그 가능성보다는 비트코인이 못 오르면 이더리움도 못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호화폐는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섹터가 오르니까 그 다음은 이거 2차 전지 올라갈 때 보셨잖아요. 양극재 가고 음극재 뭐 가고 대장주 뭐 에코프로 가면 에코프로 BM 가고 뭐 포스코홀딩스 가고 그 다음에 뭐 LNF 가고 LG엔솔 가고 뭐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끝났다. 그건 끝났고 이제 진짜로 돈 벌거나 모두가 인정하는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이게 점점 가는 시기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나와야 돼, 1등이. 근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이게 1등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 넣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부동산 또 코인 많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성정길TV 시청자 여러분, 내 집 마련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서울 상급지의 비싼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 전작인 책을 보셔도 되니까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는 제 전작 책에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시면 괜찮은지 적어놨거든요. 읽어보시고 내 집 마련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앞으로 3년 동안 분할로 매수해 간다는 관점으로 꾸준히 비트코인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비중 조절하시면서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